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 굽타 왕조부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문명 정리했죠. 인도사의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 인더스 문명, 아리아인, 겐지스 문명 공부했고, BC 7세기경에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와 자이나교의 등장, 브라만교 비판,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두 나라의 수도, 만들어진 계기, 건국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불교가 유행했는가, 아소카왕, 카니슈카왕,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 대승 불교, 간다라 양식, 불탑, 스투파 등등 내용들, 이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 선생님 필기해드린 내용과 여기 표, 탐구 자료, 교과서 문장 읽어보시고요. 또 선생님이 이 쿠시안 왕조와 파르티아 이 둘의 동시대 존재했던 한나라와 중국,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런 변화 계보도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것도 여기 선생님이 지난번에 필기해드렸죠. 여기 따로 종이 하나 빼서 아예 여기 손글씨 노트로 따로 정리해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쿠시안 왕조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략 이후에 쇠퇴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인도 고전 문화의 완성이라 불리는 굽타 왕조부터 이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잊지 마세요. 자,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의 침략. 그 알렉산드로스의 침략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가 들어왔죠. 자,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동방으로 원정을 왔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침략 이후에 최초의 통일왕조인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 이름 기억하라고 했어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그리고 수도는 파탈리푸트라. 아유, 글씨가 왜 이러죠? 파탈리푸트라.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가 아소카 왕의 죽음 이후에 분열 혼란에 빠지고, 그 분열과 혼란기가 지속되다가 등장했던 나라가 그 이란족의 쿠시안족, 이란 계통의 유목민인 쿠시안족이 만든 쿠시안 왕조였죠. 이 쿠시안 왕조의 수도는 푸르샤푸라. 그래가지고 이런 지도, 마우리아 왕조랑 쿠시안 왕조의 이런 지도, 수도와 중요한 지역들, 영토 이런 것도 선생님이 체크해드린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쿠시안 왕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 이후에 쇠퇴하고 들어왔던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찬드라굽타 1세예요. 그래서 이 찬드라굽타 1세를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랑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 찬드라굽타 1세가 굽타 왕조를 만들었는데, 이 굽타 왕조의 수도는 마우리아 왕조랑 똑같이 어디? 파탈리푸트라예요. 파탈리푸트라. 마우리아 왕조와 굽타 왕조 모두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입니다. 그래서 전성기는 찬드라굽타 2세가 벵골만에서 인더스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건국한 건 찬드라굽타 1세.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랑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수도도 파탈리푸트라, 똑같이 마우리아 왕조 똑같이 파탈리푸트라, 수도가 파탈리푸트라다. 전성기는 찬드라굽타 2세. 영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아래 지도. 굽타 왕조의 여기 영토입니다. 아이고. 수도가 어디? 파탈리푸트라. 마우리아 왕조와 굽타 왕조 모두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였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문화는 인도의 고전 문화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인도만의 고유한 고전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로 따지면, 일본어로 따진다면은 헤이안 시대 국풍이죠. 겐지 모노가타리 가나문자 와카, 그런 시대입니다. 이 인도의 고전 문화를 상징하는 종교가 바로 인도 고유의 종교인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 여러분 브라만교에서 이제 태동을 합니다. 자, 우리 브라만교는 BC 7세기경부터 이 철기 문명이 발전하고 농업과 상업 전쟁이 이제 막
복잡해지면서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농업과 상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바이샤 계층과 전쟁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층의 힘이 세지면서 얘네가 이제 브라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브라만교의 이런 폐쇄성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우파니샤드 철학이었고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 나온 게 불교 자이나교였어요. 얘네가 이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윤회랑 업을 비판하기 위해 해탈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브라만교가 뭐를 받아들이냐? 불교. 자신들을 비판했던 불교와 그 외에 인도의 다양한 온갖 토착 민간 신앙들을 다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게 이 브라만교가 불교와 그 인도의 수많은 토속 민간 신앙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힌두교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얘들아 힌두교 용어 자체가 페르시아어로 인도인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인도인의 80%가 믿는 종교가 힌두교죠. 이 힌두교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친숙할 수 있게 온갖 요소를 다 짬뽕시킨 거야. 그래서 이 힌두교의 신이 되게 여러 명 다 신교입니다. 모든 이 민간 신앙을 받아들였으니까요. 브라흐마, 세상을 만들었다가는 브라흐마란 창조신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신이 현세를 지배하는 비슈누라는 신이고, 그와 좀 대비점에 있는 파괴의 신 시바신이 있어요. 특히 비슈누가 현세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인데, 이 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힌두교가 인도의 민족 종교가 될 수 있던 이유가 이 힌두교는 이 굽타 왕조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왜냐? 이 힌두교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힌두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신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 화신이 우리로 치면 아바타야, 아바타. 영화 아바타 나왔죠, 여러분들? 그 아바타예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그러잖아. 뭐야? 현실 세계에 있는 내 모습을 투영해주는 가상 세계의 존재, 나를 대리하는 나의 대리인, 나의 대리자를 우리가 아바타라 부르잖아. 그 아바타, 화신의 개념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 굽타 왕조의 왕들이 자기를 뭐에 비유하냐? 나는 이 힌두교의 최고의 신 비슈누께서 나를 대리인으로 보내신 거야. 나는 비슈누의 대리인, 화신이다 라고 자기를 비슈누의 화신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신의 대리인, 아바타, 화신이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자신을 비슈누의 화신에 비유하면서 힌두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조 애들이 왕제불 사상에 감명받아서 불교를 후원하면서 윈강 룽먼속을 만든 거랑 비슷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신이 잠깐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신이 자신이 직접 인간 세계에는 못 내려오니까 특정한 인간을 뭐로 선택한다고? 화신으로 선택을 한다고요. 그 중에서 비슈누의 선택을 받은 비슈누의 화신, 아바타가 바로 누구다? 왕이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조로아스터교 있죠. 조로아스터교는 등장한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 이게 국교화된 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죠. 경전은 아베스타. 그리고 마니교 탄압하죠. 자,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여러분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아후라 마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사관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가 될 수 있던 이유는 통치에 도움이 돼서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후라 마즈다가 대리인을 보냈다. 이 아후라 마즈다의 화신 대리인이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신의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힌두교를 이야기하는 건지 비슈누의 화신인 건지 아니면 조로아스터교인지, 그러니까 아후라 마즈다의 화신인 건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신의 아바타다, 대리인이다라고 그럴 때 그게 누구의 대리인인지, 비슈누가 나오면 힌두교고요. 아후라 마즈다가 나오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것도 화신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힌두교가 근본이 브라만교잖아.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애초에 왜 나왔지, 얘들아? 그치, 브라만교는 정복자인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거잖아. 그 성질은 어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스트, 신분에 따라서 의무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힌두교가 막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결국엔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 완전 뿌리박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인도의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철폐됐지만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힌두교의 경전이 만우법전이에요. 만우법전. 카스트제를 비롯해서 각종 의례랑 관습을 기록해서 힌두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만우법전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법 플러스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의 종교적인 교리인 동시에 인도인들이 생활하는 생활 규정과 법과 관습을 다 기록해 놓은 거야. 이런 생활 규정, 지침집이야. 그러니까 종교부터 정치, 생활 모든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만우 법전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의 경전인 아베스타, 힌두교의 경전인 만우 법전, 그리고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 그리고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 그리고 지금 힌두교의 경전인 만우 법전,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 구분해두세요. 그리고 이 힌두교를 중심으로 이제 막 인도의 고전 문화가 굽타 왕조에서 발전을 하는데 이 역시 고전 문화, 인도의 고유의 특색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그전까지 쿠시안 왕조에서 대승불교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를 신앙, 그 대승불교, 다시 한번. 자, 우리, 굽타 왕조 이전에 있었던 쿠시안 왕조에서 이 카니슈카 왕을 중심으로 무슨 불교가 막 퍼져?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퍼져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다 보니 큰 술에 사람들을 태워야 되다 보니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눈에 보이는 불상이 필요해.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님을 조각하는 간다라 양식이 나왔죠. 근데 그 간다라 양식의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야? 서양식, 그리스식 부처님이야. 옷에 주름이 엄청 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의 전통 의상을 입고 그리스인들처럼 파마머리를 한 약간 서양식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굽타 왕조, 고유의,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새로운 양식, 바로 굽타 양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을 해서 이때부터 나오는 굽타 양식은 간다라 양식이랑은 달라. 대표적으로 아잔타 석굴 사원이나 엘로라 석굴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기존에 있었던 간다라 양식처럼 옷에 주름진 부처님이 아닙니다. 뒷장 잠깐 볼까요? 굽타 양식의 특징 나오죠.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제 굽타 양식이 나오는데 이거 인도 고유의 특색을 따라서 윤곽, 이 몸에 윤곽을 엄청 가져요. 그러니까 주름진 옷이 아니라 이렇게 맵시 있게 약간 섹시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몸에 윤곽선을 강조한 그게 바로 굽타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잔타 석굴 사원이나 엘로라 석굴 사원 보시면 옷 주름을 완전히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선을 그대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시한, 좀 이렇게 표현해도 불경스럽지만 옷에 주름진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몸매를 그대로 드러낸 섹시한 부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섹시한, 새끈한 부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 이해를 위해 제가 표현한 거 제가 절대 이게 신봉모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고유의 특색이 간다라 양식과 겹친 굽타 양식. 주름이 아니라 인체의 윤곽선. 아잔타 석굴 사원, 엘로라 석굴 사원,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굽타 양식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굽타 왕조 때 쓰였던 언어입니다. 인도 고유의 언어, 산스크리트어. 이 산스크리트어가 나오면, 이 산스크리트어가 나오면 굽타 왕조예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고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전합니다. 마치 당풍이 유행하던 나라 시대 때는 한자를 가지고 고사하게 일본서기 만엽집을 썼지만 국풍이 유행하는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고유의 문자인 가나로 와카랑 겐지 모노가타리를 집필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인도 고유의 언어가 나오고 이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문학이 칼리비사가 쓴 희곡, 바로 샤쿤탈라라는 게 있어요. 샤쿤탈라. 자료에 잘 나옵니다. 샤쿤탈라. 희극인 샤쿤탈라랑 그리고
인도의 서사시인, 이 굽타 왕조 때 쓰인 이 산스크리트 문학의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그리고 라마야나. 산스크리트어,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나오면 인도 고전 문학이구나, 산스크리트어 문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산스크리트어,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리고 굽타 양식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힌두교가 교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교는 점차 쇠퇴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불교가 나온 본고장이 인도인데 정작 오늘날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가 뭐야? 5%가 안 될걸요 이제? 왜냐면 불교는 힌두교가 지금 대중화 전략을 썼잖아. 이 위기에 빠진 브라만교가 각종의 전통시장 답짬뽕 시키면서 대중화 전략을 썼잖아요.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나가갔잖아. 근데 불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학문과 교리 중심으로 흘러가서 그들만의 리그로 고인물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학문과 교리 중심으로 불교가 점차 쇠퇴하는데, 이때 어쨌건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굽타 왕조에서 만든 사원이 바로 날란다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날란다 사원. 이 날란다 사원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제 이 굽타 왕조 때 그래도 학문과 교리 중심의 불교지만 인도가 불교의 본고장이잖아. 자, 그래서 이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구법승들이 옵니다. 대표적인 구법승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승려였던 법현이에요. 이거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에. 이 법현을 가지고 굽타 왕조를 물었어요. 자료에서 힌트는 수도였던 파탈리푸트라와 그리고 위진남북조의 구법승인 법현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 가지고 굽타 왕조를 찾아내야 됐어. 그래서 법현. 자, 다시 한번 굽타 왕조 때는 힌두교가 유행을 하면서 불교는 대중적인 인기에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학문과 교리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런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위진남북조 시대의 승려인 불국기를 저술한 누가 법현이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왔다. 이 법현, 위진남북조 시대의 승려인 법현이 방문한 인도 왕조는 굽타 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굽타 왕조에서 만든 사원이 날란다 사원이고요. 이 날란다 사원은 제작된 거는 굽타 왕조예요. 근데 이제 굽타 왕조가 망하거든. 굽타 왕조가 멸망합니다. 근데 굽타 왕조는 멸망했지만 이 날란다 사원은 계속 유지가 돼요. 날란다 사원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날란다 사원은 여기 나오죠. 굽타 이후에 유지가 됐다. 그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날란다 사원으로 유학을 온 게 당나라의 현장과 의정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때 현장과 의정이 왔을 때는 바르나다 왕조인데 이 왕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얘네가 어느 사원에서? 날란다 사원에서. 그러니까 굽타 왕조에 방문한 건 누구? 위진남북조 시대 승려 법현이고요. 다시 한번 굽타 왕조에 방문한 건 누구라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승려인 법현이 굽타 왕조에 방문을 했고요. 그 굽타 왕조에서 만든 게 날란다 사원이고, 이 날란다 사원은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바르나다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해서 이 날란다 사원을 인수인계합니다. 그 바르나다 왕조의 날란다 사원에 공부하러 온 게 바로 누구? 현장과 의정이에요. 현장 같은 경우는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썼죠. 현장과 의정으로 날란다 사원을 통해서 굽타 왕조를 물을 수 있어요. 비록 얘네가 유학한 나라는 바르나다 왕조지만 얘네가 유학한 사원인 날란다 사원은 굽타 왕조가 만들었거든. 그리고 아예 법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굽타 왕조를 또 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굉장히 발전해요. 원주율을 3.14의 개념도 나왔고 지구의 자전도 파악을 했고요. 굉장히 인도가 그 자연과학이 뛰어나죠. 지금도 인도의 우주과학 기술은 뛰어나죠. 그리고 영과 십진법은 이슬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인도의 굽타 왕조에서 나온 게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고, 이 이슬람 애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으로 전파가 되면서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굽타 왕조는 누구에게 망하냐? 에프탈에게 망해요. 진짜 이 굽타 왕조가 에프탈에게 멸망했다.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이 선지는 진짜 수도 없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아예 외워. 굽타 왕조는 에프탈에게 멸망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굽타 왕조의 발전하면 지도. 자, 굽타 왕조는 누구랑 동시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원래는 쿠시안 왕조였는데 이 쿠시안 왕조가 파르티아랑 공존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파르티아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쿠시안 왕조를 접해서 쿠시안 왕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침략으로 쇠퇴하고 굽타 왕조로 바뀌죠. 이 굽타 왕조랑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동시대에 공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굽타 왕조 하면은 파탈리푸트라가 수도였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랑 굽타 왕조 모두 파탈리푸트라가 수도였다. 쿠시안 왕조는 푸르샤프라였죠. 구분하시고. 아무튼 여기 아잔타, 엘로라 석군 사원, 그리고 날란다 사원. 이 날란다 사원에 누가 왔지? 현장과 의정. 그때는 이제 굽타 왕조가 아니라 바르나다 왕조였지만 이 날란다 사원을 만든 건 굽타 왕조고 이후에도 날란다 사원은 쭉 유지가 되니까요. 그 굽타 왕조 때 굽타 왕조가 살아있을 때 온 건 누구? 법편. 위진남북조 시대 승려 법편. 그리고 굽타 왕조 누구에게 망했다? 에프탈에게 망했다. 영토는 이렇게 옆으로 늘린 영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굽타 왕조가 에프탈의 침략으로 멸망한 이후에 또 한동안 인도는 분열기에 들어오다가 이 굽타 왕조 이후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8세기부터죠. 인도 서북부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이슬람 애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우마이야 왕조예요. 우마이야 왕조. 그러면서 이 우마이야 왕조 애들이 영토가 엄청 넓었어요.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에 해당하는 이베리아 반도부터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얘네가 진출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막 슬금슬금 넘으면서 이때부터 이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슬금슬금 인도 서북부에 이슬람 애들이 슬금 들어옵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가 661년부터 751년까지거든. 그러니까 딱 8세기 그때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도가 이슬람 세력에게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슬람 왕조인 가즈니 왕조와 구르 왕조라는 게 있어요. 가즈니 왕조와 구르 왕조.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들어왔는가. 가즈니 왕조, 구르 왕조 하면 흐름을 알아두세요. 인도 북부에 등장한 이슬람 왕조야. 언제? 10세기, 12세기. 그러니까 8세기부터 인도 서북부의 우마이야 왕조로부터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10세기, 12세기 때, 10세기, 12세기 경에 인도 북부에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다. 그 이슬람 왕조가 바로 누구다? 가즈니 구르 왕조다. 인도 북부에 등장한 이슬람 왕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북부를 넘어서 내륙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가즈니 구르. 그러니까 북부 지방부터 슬금 이제 이슬람 애들이 인도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8세기, 10세기, 12세기 일이고요. 그러다가 델리 술탄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델리 술탄. 13세기에서 16세기 때고요.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하는 거는 특정 나라가 아니라 이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애들이 나라를 다스린 이슬람 계통의 5왕조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델리 술탄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8세기 때부터 이슬람 애들이 슬금 인도 서북부로 침입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10세기 때 이 펀자브 지방에 10세기 때 펀자브 지방의 가즈니 왕조, 그리고 12세기 때 구르 왕조, 그리고 16세기 때 델리 술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델리 술탄 시대 건국은 누가 있냐? 이 사람 이름을 알아두세요. 건국자 이름 알아두세요.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바크. 이 사람은 원래 그 전에 존재했던 가즈니 구르 왕조 있죠. 특히 구르 왕조. 이 구르 왕조의 노예였어요. 다시 뭐라고요? 아이바크는 구르 왕조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를 뭐라 부르냐? 맘루크라 그래요. 이 용어도 알아두세요. 맘루크. 그 인물을 설명할 때 맘루크 출신이었다. 구르 왕조의 맘루크. 맘루크는 보통 명사입니다. 노예 용병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노예 용병입니다. 노예 용병. 이거 좀 정확하겠네요. 구르 왕조의 노예 용병 맘루크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힘을 길러서 이 델리라고 하는 지역을, 이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를 만든 거야.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를 만듭니다. 이후에
이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쭈루루룩 연달아 세워지고 북인도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델리를 중심으로 이 아이바크 구르 왕조의 노예 용병 맘르크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를 수립한 이후에 그 이후에 델리를 중심으로 쭉 이슬람 왕조들이 연이어 이 북인도를 지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13, 16세기 델리 술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델리 술탄 시대에는 굉장히 관용적인 시대였습니다. 아이바크 본인이 굉장히 관용적인 성격이고 개방적인 성격이어서 어쨌거나 생각해봐. 왜냐면 얘들은 이슬람이잖아. 근데 원래 인도의 고유 종교는 뭐죠? 네, 인도 고전문화의 황금기 국타 왕조 때부터 인도인의 80%가 믿는 힌두교. 힌두교가 기본 종교잖아. 그러니까 힌두교도 대다수의 인도인들이 보기에 이 8세기 때부터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가진이건 구르건 다 이슬람 외부 침략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건 이 외부의 침략자인 이슬람 교도들이 이 인도 본토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인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슬람교 외부 정복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침략자란 말이죠. 이슬람교도 자신들의 침략자들이 믿는 외부 종교란 말이야. 당연히 인도 고유의 힌두교를 믿는 인도 본토인들은 이 외부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힘으로 찍어 누르면 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라. 인도세, 이 세금 중요합니다. 지즈야라고 하는 인도세만 내면 너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힌두교도들 중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이슬람교는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알라신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근데 힌두교는 브라만교에서 기반한 카스트제, 차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인도인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력이 아니라 관용과 이해로 지지야만 내면, 인도세만 내면 너희들이 믿는 힌두교의 자유를 주겠다. 힌두교를 믿고 싶으면 세금만 내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건 힌두교를 믿건 너희들의 자유다 하고 자유를 딱 인정해 주니까 카스트제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서서히 이 인도 고유의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자연스럽게 뭐야 되는 거죠? 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융합의 시대가요. 그러니까 인도 고유의 힌두교와 이런 이슬람 문화가 융합을 하게 된 게 지금 배우는 델리 술탄 시대. 그리고 이 델리 술탄 시대를 무너뜨리고 나온 무굴 제국 역시도 이렇게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델리 술탄의 시대를 열었던 아이바크가 이런 업적과 함께 또 뭘 만드냐? 아이바크는 자신의 이런 그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를 연 기념 유물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아이바크가 만든 거예요. 아이바크가 만든 쿠트브 미나르라고 하는 유적을 만듭니다. 쿠트브 미나르. 아이바크가 델리 정복을 기념해서 세운 탑인데 이건 역시도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융합한 걸 보여줘요. 탑이 보면 여기 나오죠. 쿠트브 미나르, 델리에 있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를 연 아이바크가 이슬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인데 탑에는 쿠란의 구절이 적혀있다. 탑이 되게 크죠. 근데 1층은 힌두교 양식이고 2, 3층은 이슬람 양식이야. 1층은 힌두, 2, 3층은 이슬람. 둘의 융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델리 술탄 하면은 델리가 수도였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현지로 나올 수 있지만 9세기 13세기 때 동시대에 존재한 인도 남부 데칸고원 이남 지역의 남부의 나라가 있어요. 9세기 13세기 때 촐라 왕조라고 이 남부 지역에 공존했던 나라도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촐라 왕조. 이 촐라 왕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뒷장에 나옵니다. 데칸고원 여기 나오죠. 인도는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남부랑 북부로 구별된다. 그래서 여기 촐라 왕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냥 동시대 공존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인도 남부 전체를 지배한 적은 없다 그랬죠. 그 유명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도 데칸고원 이남 지역은 정복 못했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이바크 맘루크 출신
이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 수립했고 이때부터 이제 북인도 지역에 이슬람 왕조가 들어선다. 델리 술탄 시대. 가즈니 구르 델리 술탄. 지지야 내면 종교의 자유 인정. 인도와 이슬람 문화 융합. 쿠트브 미나르 알아두시고요. 이 델리 술탄 시대하고 여기 뒤에 탐구자료 여러분들 꼭 다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오시면 이 델리 술탄 이후에 들어서는 나라가 바로 인도 전근대 마지막 왕조인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 16에서 19세기 들어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8세기 이 이슬람 세력이 그 굽타 왕조가 에프탈에게 멸망한 이후에 8세기부터 이 우마이야 왕조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침입을 하고 10세기에 펀자브 지방의 가즈니 왕조, 12세기 때 구르 왕조, 그리고 13, 16세기 때 델리 술탄의 시대, 아이바크,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 아이바크, 쿠트브 미나르, 인도와 이슬람 문화 융합, 지지야만 내라 쿠트브 미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9에서 13세기 때 남부 지역에는 촐라 왕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13, 16세기 델리 술탄 시대가 끝나고 들어온 게 바로 무굴 제국이에요. 이 델리 술탄 시대를 끝장낸 거야. 새로운 정복자가 등장을 한 거죠. 무굴 제국. 무굴 제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무굴 제국은 누가 만들었느냐? 건국 16세기 때 티무르 에우손. 자, 적어두세요. 티무르. 나중에 서아시아 할 때 나올 건데요. 이 티무르는 나중에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티무르 제국이 있어. 티무르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티무르가 만든 거야.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몽골, 징기즈칸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 징기즈칸의 후예. 그래가지고 그 원나라를 쫓아낸 명나라랑 싸우겠다고 명나라의 원정도 갈 거다 이래가지고 막 했던 영락제랑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죽어가지고 명나라는 전쟁을 안 했지만 그 몽골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티무르가 만든 티무르 제국이 있었어. 아무튼 이 티무르 제국은 나중에 망했는데 그 몽골의 후예를 자처해서 티무르를 만든 그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티무르의 후예로 알려진 바부르가 이 바부르가 이제 북인도를 정복하고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굴 제국은 누가 만들었다? 16세기 초 징기즈칸의 후예로 알려진 그 티무르의 후예로 알려진 바부르. 그러니까 몽골의 후예 티무르. 그 티무르의 후예 바부르. 이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북인도를 정복을 한 겁니다. 이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북인도를 장악한 전투가 되게 중요해요. 자료를 몇 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바로 파니파트 전투라는 게 있어요. 파니파트 전투. 여기서 이제 이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바부르의 승리. 그러면서 델리 술탄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슬람 왕조, 얘들도 정복자, 새로운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바부르가 이 델리 술탄을 무너뜨릴 때 누가 지원을 해주냐면은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가 지원을 해줘요. 원래 바부르가 그 인도가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 지방에서 오스만 제국이랑 사파비 왕조랑 경쟁하던 라이벌이었어. 근데 이제 바부르가 딜을 건 거야. 너희들 내가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지? 그럼 내가 딴 데로 옮겨줄게. 나 그냥 인도로 갈게. 대신 너희가 나를 지원해서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게 해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경쟁하지 않고 빠져줄게. 이래서 이제 오스만이랑 사파비 입장에서는 땡땡큐잖아.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라이벌이 사라지는 거니까. 서아시아 지방에서. 그래서 오스만과 사파비가 그래 잘 가 이러고 지원해준 거야. 바부르가 오스만과 사파비의 지원을 받고 델리 술탄을 파니파트 전투에서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무굴 제국이에요. 자, 이 무굴 제국은 두 명의 황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건국자인 바부르도 이 파니파트 전투랑 연계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연계해서 잘 나오거든요. 일단 그 전에 얘들아 봐봐. 델리 술탄 누가 만든 거야? 구르 왕조의 노예용병 맘루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그 구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델리 술탄 시대를 연 거고, 이 델리 술탄은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오스만과 사파비의 지원을 받아서 파니파트 전투에서 이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만든 거예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런 바부르의 건국 흐름, 이거 일단 1포인트 잡아두시고요. 1포인트. 그 다음에
이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두 명의 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크바르 황제. 이게 이제 옛날 교과서에서는 악바르 황제라고도 나와요. 아크바르.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다 아크바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크바르 황제와 대비되는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텀이 있어요. 아우랑제부 황제가 있어요. 아크바르 황제, 아우랑제부 황제. 이 두 명의 황제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크바르는 중국사로 따지면 강희제, 옹정제 같은 사람이고, 아우랑제부는 걸륭제예요. 최대 영토 확보한 걸륭제. 근데 알죠? 걸륭제 때부터 청나라가 몰락했다라는 거. 아우랑제부도 겉으로 보기엔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넓혔지만, 아우랑제부는 몰락의 시작이야. 자, 아무튼 아크바르 황제는 수도를 옮깁니다. 자, 원래 수도가 어디였죠? 네, 이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 바부르가 이 무굴 제국을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만들 때 수도는 델리였어요. 델리. 그대로 계승을 한 거지. 그러다가 아크바르가 그 델리에서 수도를 아그라로 옮깁니다. 자,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무굴 제국은 수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델리에서 아그라, 아그라에서 델리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냥 무굴 제국의 수도는 무굴 제국은 델리와 아그라 둘 다 수도의 기능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수도가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지도에도 보시면 델리와 아그라에 둘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야. 델리와 아그라. 이게 파니파트 나오죠. 델리와 아그라 둘 다 수도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크바르 황제는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요. 그래서 인도의 남부, 그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이거 완전 누구랑 비슷해요? 네, 데칸고원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를 정복했다. 그쵸,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 사람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관용의 정치. 그러니까 아이바크나 뭐 다리우스 1세랑 비슷한 느낌이야. 종교적으로는 관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복자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면 토착민들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힌두교를 엄청 존중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세력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로 힌두교도를 맞이를 한 거야. 그것도 심지어 자기한테 엄청나게 끝까지 저항하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부족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힌두교도들에게 사랑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슬람의 정복자로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의 황제지만 인도의 토착인 힌두교를 차별하지 않았거든.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가 힌두교 세력 출신이라고 했죠. 이 부족이 라지푸트 지역에 있는 부족이야. 자, 그 자료에 나왔어요. 라지푸트 지역의 원주민. 근데 라지푸트 지역이 악바르 황제한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개기던 지역이었어. 근데 그 지역 여자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힌두교도들을 관리로도 등용을 하고. 그리고 더 이 사람은 대단한 게, 봐봐, 그 전까지 있었던 뭐 델리 술탄의 아이바크도 관용을 한다고는 했지만 힌두교를 믿을 건 뭘 내라고 했죠? 인도세인 지지야를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유를 준 거잖아. 근데 이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아크바르 황제는 얼마나 관용적이었냐? 아예 이 지지야, 인도세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건 힌두교를 믿건 완전 자유예요. 그 전까지는 고유의 인도 종교인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를 믿으려면 인도세, 지지야를 내야지만 힌두교를 믿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지야를 폐지한 거야. 세금을 내지 않고도 힌두교를 믿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 때는 나라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는요, 걸륭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싸움은 잘했지만 굉장히 편협했던 사람이었어. 이제 아우랑제부 황제 자체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몰아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자한. 이 샤자한은 역사에 왜 유명하냐면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어. 그 아내의 뭄타즈 마할을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먼저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무덤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무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금도 진짜 인도를 대표하는 문화재죠. 바로 타지마할.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만드느라 너무나 많은 국력을 여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샤자한이 타지마를 만들고 아내만 그리워하고 막대한 국력을 소비하니까 아들이었던 아우랑제브가 아버지인 샤자한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으로 황제가 된 거야. 근데 샤자한은 그 아들에게 쫓겨나면서도 마지막 말이 뭐였냐? 나를 왕위를 빼앗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건 좋은데 타지마할이 보이는 곳에 나를 가두면 안 되니? 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아우랑제브는 아버지인 타지마할에 만든 샤자한을 몰아내고 황제가 된 다음에 영토를 넓힙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전에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아소카 왕이나 아크바르 황제 모두 남부인 데칸고원을 제외하고 인도의 영토를 확보했잖아. 이 남부 지역인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하고 인도를 통일했잖아요. 근데 아우랑제브 황제는 그 데칸고원을 넘어요. 그 데칸고원을 넘어가. 물론 다 통일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데칸고원을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데칸고원을 넘어간 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대 영토를 확보해요. 그걸 보시면 이 데칸고원을 넘어서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 이 데칸고원을 넘어갔다라는 거.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람은 편협했어. 이슬람 제일주의.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이슬람이 최고인데 왜 우리가 힌두교도들을 배려해줘야 되지? 이래서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아크바르 황제가 폐지했던 이 지지야를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슬람교 믿기 싫으면 다시 세금 내 라고 지지야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가니까 아우랑제브 황제 때부터 이미 반란이 겁나 터집니다. 시크교도랑 마라타 동맹이라고 하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시크교는 선배님이 좀 이따 알려줄 건데, 이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예요. 그리고 마라타 동맹은 힌두교 세력들이 만든 동맹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우랑제브 황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우랑제브 자체야 본인의 군사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영토를 넓혔지만 계속 전쟁이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전쟁 일생을 전쟁과 반란 진압을 하다가 끝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고 난 이후부터 18세기부터 서서히 무굴 제국은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서양 세력에 침투해서 이 무굴 제국은 결국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굴 제국 하면 일단 정치에서 포인트는 무굴 제국 만든 사람이 누구다?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다. 이 바부르가 오스만과 사파비의 지원을 받아서 구르 왕조의 노예 출신이던 아이바크가 만든 이 아이바크로부터 시작된 델리 술탄을 무너뜨렸다. 바부르가 델리 술탄을 무너뜨렸다. 무슨 전투? 파니파트 전투. 그 이후에 우리가 두 명의 형제를 기억하자. 관용의 상징 아크바르. 그래서 관용 정치를 통해서 힌두교 여자랑 결혼하고 지지야를 폐지했다. 그리고 데칸고원 남부를 제외하고 영토를 넓혔다. 수도는 델리 아그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아우랑제브는 데칸고원 이남까지 진출하는 업적을 남겼지만 지나친 이슬람 제일주의로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지지야를 부활시켜서 시크교, 마라타이 동맹 등 이런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자, 그다음 문화에선요. 기본적으로 무굴 제국은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거야. 델리 술탄 무굴 제국 모두. 건축하면은 샤자한이 만든 타지마할. 이걸 빼놓을 수 없죠. 타지마할. 이슬람과 인도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샤자한. 그리고 무굴 회화. 페르시아 세미라와 인도 양식의 조화인 무굴 회화도 발전했고요. 공용어, 요거 중요합니다. 공용어가 페르시아어예요. 여기서 이제 공용어라는 건 국가의 그 공공문서 있죠. 공문서나 외교를 하는 국가의 공적인 대외적인 언어는 페르시아어였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상어는 뭐였냐? 바로 우르드어였어요. 힌두어에 페르시아어에 아랍어가 짬뽕된 거야.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 우리 인도 고전 문화 굽타 왕조는 무슨 어? 산스크리트였죠. 굽타 왕조는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무굴 제국은 국가의 공용어는 페르시아어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상어는 우르드어였다. 종교는 이슬람, 힌두교, 다른 종교를 대체로 인정했는데 이 아우랑제브가 그 관용을 깬 거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종교가 시크교예요. 시크교는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에 창시한 종교입니다. 나나크가 창시했고요. 이 종교는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따왔어. 이슬람교는 평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카스트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를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크교 하면 힌두교, 이슬람교가 융합된 거다. 나나크가 창시했다. 그리고 이 시크교를 상징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황금사원이라고. 진짜 외관이 황금이야. 여기 나오죠. 시크교의 황금사원. 그리고 마라타 동맹. 이건 힌두교 동맹입니다. 이 시크교와 마라타 애들이 언제 아우랑제브 황제 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 나오죠. 16세기 나나크라는 인물이 힌두교, 이슬람교를 절충해서 창시했다. 카스트의 신분 제도를 차별을 반대하고 유일신을 믿는 건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렇다고 윤회 사상을 믿는 건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크. 그리고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라타족 이야기 나오고, 파니파트 전투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타지마할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크바르 황제의 관용 정책 나오고, 아우랑제브 황제의 차별적인 정책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인데요. 무굴 제국의 경제하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면직물. 면화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면직물이죠. 이 면직물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무굴 제국의 면직물이 어디로 수출되냐? 영국에 수출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원래 면직물이 아니라 원래 모직물, 양털을 깎아 만드는 모직물이 유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모직물은 양털. 근데 여러분 그 모를 사용하셔야겠지만 양털 냄새도 나고 별로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면직물이 훨씬 더 따뜻하고 가볍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모직물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뭐가 유행해? 면직물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나라에? 무굴 제국의 면직물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산업이 타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어떻게든 무굴 제국에서 들어오는 면직물을 막아낼, 그 무굴 제국의 면직물을 뛰어넘는 면직물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게 산업혁명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은 무굴 제국에서 들어오는 면직물을 막아내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 제임스한테 증기 나온 다음에 얘네가 처음 만든 게 방직기, 방적기란 말이에요. 이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건 이 면직물을 기계화하기 위한 방직기, 방적기야. 그 증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역으로 영국에서 자신들이 산업혁명을 만든 면직물로 이 무굴 제국을 뛰어넘는 거예요. 면직물. 영국에 수출되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무굴 제국의 면직물 산업 이런 거 나오고, 타지말 이야기 나오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 전근대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무굴 제국의 멸망부터 해서 인도의 근현대사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